분노 조절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극단적인 범죄로 폭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데요. 이 분노 범죄의 양상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들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어막이 전혀 없어서 해를 당하기 마련인데요. 이 세종시나 화성 사건 모두 아는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조짐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죠. 이런 유형의 범죄로 대부분 이제 격정과 충동의 범죄라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몰라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로 든 두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알 수 있었던 그 전조나 조짐들이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노부부께서 화성에서만 해도 큰아들 피신시켰다는 것도 뭔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피신시켰을 거고요. 또 세종시에서 총기 살해를 한 그분도 총기를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빈번하게 출고를 했다는 것이죠. 예. 사냥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두 케이스 다 가족 간에 잦은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금전적인 요구가 오고 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우리가 관심만 가졌으면 알 수 있는 전조이기는 하나, 그러나 가족 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마 이런 흉악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라는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놓쳤던 것들이죠.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조라는 게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이고 같이 살던 사람이고 네네. 가족이니까 원래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이겠거니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근친간의 범죄가 사실은 그 피해자에게 심리적, 감정적 상처와 피해를 훨씬 더 심각하게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 범죄가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로 인한 손상, 소위 말해서 상해에 상응한, 그런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법률인데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가족 간의 범죄가 상처를 더 크게 주기 때문에 흔히들,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대한 또 직계 비속이나 존속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중처벌하고 있는 법을 두고 있기도 하죠. 예. 그러나 이 경우는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아니라 반계이죠. 형제간이라든가 친척이라서. 그래서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번 두 사건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중살인이고요.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다중살인이고, 네네. 또 그 살인의 수법이나 수단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점에서 가중처벌의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비교적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가해자 2명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처벌이 참... 이제는 범죄자,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벌은 그렇죠.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예. 네. 사실 분노의 종류와 원인이 천차만별인 만큼 해법도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에 사회적으로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 모든 문제는 사회적 다른 이런 범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건강의 문제도 우리 예방의학이 중요시되고 있고 건강을 지키듯이 범죄 문제도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요. 네네. 이런 분노 범죄가 예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네. 세상살이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분노 범죄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장애의 일환으로 우리가 질환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정신질환이라면 질환의 하나라면 치료가 우선돼야 되겠죠. 예. 예방되지 않는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치료를 위한 우리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 우리
제도나 장치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죠. 네. 사실은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이나 또는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치료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가족 간에서 더 큰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그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는 더 치료받기 이전에도 작은 갈등들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사회화가 되고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요. 또 그래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제3자가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을 중지하고 조정하고 화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conflict resolution 같이 예를 들어서 갈등 해결이라든가 미디에이션처럼 중재 제도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이게 개인적인 특이한 성격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게 질병으로 봐서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 이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분노 범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는 우리 흔히들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서 우리 심심찮게 들려오는 뉴스가 있죠. 그 총기 난사 그렇죠, 사건들이죠. 대부분의 총기 난사들이 우리가 이름하여 학문적으로 증오 범죄라 그러죠. 헤이트 크라임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 대해서든 누구 개인에 대해서는 또는 직장에 대해서는 분노와 증오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런 다중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면 우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FBI에서조차도 이제 관심을 가져서 증오 범죄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우리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강력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들 데이트 바이올런스라 그러죠. 연인 범죄, 연인 폭력이라 그러죠. 연인 강간이든 이런 것처럼 이런 지명 관계나 면식 범죄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 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미국 같은 데서 이제는 신경과학까지도 동원하고 화학요법까지도 약물요법까지도 동원해서 이런 분노나 충동 조절을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좀 치료해 보자는 그런 노력까지도 경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치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치료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를 참지 못해서 나타나는 분노 조절 장애,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가장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 정신적인 문제도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인식을 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겠습니다.